네, 오늘 통신및 네트워크 개론 25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발런터리 프로젝트 관한 것이고, 제법 많은 수의 여러분들이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미리 주제에 대해서 저한테 OK를 받으셔야 돼요. 그 미리라는 것은 기말고사 시험 보기 전에, 그 다음에 성적 제출 마감일 전까지는 저에게 제출을 하셔야 돼요. 성적 제출 마감일이 아마 16일이죠. 15일 자정까지는 끝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15일 자정까지 그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 채점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서 어차피 제가 성적 제출을 파이널라이즈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보내야 되고 방식은 뭐 발표하는 것을 리코딩해서 보내는데 뭐 카메라를 놓고 찍어도 되고 그냥 음성만 넣어도 되는데 음성만 할 때는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줄줄줄줄 읽는다 그러면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이해를 하고 그 머티리얼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발표를 하면 되겠고 발표 자료 원본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여러분이 어디서 긁어왔는지 뭐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챕터 9를 시작할 거고, 챕터 9에 대해서는 핸드아웃을 제가 업로드 해놨어요. 핸드아웃, 클래스 미팅 리코딩 된 것은 세컨더리 홈페이지에 링크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홈워크는 이제, 어사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면 26번째까지 어사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임시 공휴일이라서 수업이 없는데, 제가 보강을 할까 하고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퀴즈를 수업 시간에 보고, 시험도 수업 시간에 보고 해서, 실제로 지금 25번째 클래스 미팅이라고 한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편의상 한 것이지 이게 사실 26번째 클래스 미팅이죠. 기억하겠지만. 이 리코디드 클래스 미팅 올리느라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보강을 안 해도 시험 날까지 해서 딱 맞을 것 같아요. 원래 30번 하기로 돼 있죠. 시험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자,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따로 문자로 보내서 아마 주말에 확인을 했겠는데 중간 시험 거부터 이번 5월 28일까지로 연기를 해놨고 훈련 갔다 와서 뭐 놓쳤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그다음에 중간 시험 이후 것들은 다 6월 15일 23시 59분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업로드 해 주셔야지 채점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군 복무 중인 학생들도 이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한 명 이미 연락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 이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된科目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로서는 요걸 듣고 나면 전자과 학생들은 정보통신공학 개론, 그 다음에 통신 및 네트워크 실험 이런 것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컴퓨터공학과 과목들도 많이 저희 융합부전공 과목으로 되어 있고,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좋은 과목들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챕터 9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점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는 것이 이 와이어리스 구간뿐만 아니라 와이어드 구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구현되기 때문에 이 전자과 과목만 들어가지고는 좀 지식이 부족하고 컴공과 과목만 들어서도 지식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수업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경쟁 상대인 미국의 학부생들을 보면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라서 자기과 과목들이에요. 이게 뭐 대단히 다른 데 있는 이상한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과 학생이라면 컴공과 과목을 듣는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뭐 커렉션이라고 할까요? 클래리피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좀 더 확실히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뭐 패스트 리트랜스미션 방법이라든가 뭐 패스트 리커버리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 그게 아마 퀴즈에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아 이거 뭐 하자는 거야 헷갈려 할 텐데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했지만 그 더 인터넷에서의 에러 코렉션 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예, 레이어 4에서 그렇죠. TCP의 경우에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방법을 사용해서 코렉션을 한다고 했어요. 예, forward가 아니라 Error Control Coding 방법이 forward error correction이 아니라 ARQ라고 했었어요. 제가 다시 적을게요. 그러니까, Error
컨트롤 코딩에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만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forward error correction과 ARQ 방식이 있는데 더 인터넷은 ARQ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RQ를 쓰는 방식에도 EC만 쓰는 방식, 심지어 NEC만 쓰는 방식, 둘 다 쓰는 방식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더 인터넷은 EC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스 입장에서 어떤 세그먼트를 TCP 세그먼트를 전송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건 트랜스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보냈던 거를 다시 보내는 게 리트랜스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구별을 하세요. 트랜스미션과 리트랜스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스탑 앤 웨이트라는 알고리즘을 처음에 배웠어요. 뭐였죠? 세그먼트를 하나 보내요. 그 다음에 기다려요. 이게 스탑 앤 웨이트죠. 언제까지? 두 가지죠. 하나는 에크가 오거나 아니면 타임아웃이 되거나. 자,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먼저 세그먼트를 보내요. 데스티네이션에. 그리고 기다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에크가 오든가 타임아웃이 되든가.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액션이 마치 여러분이 논리회로 시간에 배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비슷한 거죠. 자, 에크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스탑 앤 웨이트의 경우에는 다음 세그먼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그먼트를 트랜스미션 하는 거죠. 반대로 타임아웃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보냈던 세그먼트를 리트랜스미션 하는 거죠. 구별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스탑 앤 웨이트에서는 먼저 트랜스미션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크가 오면 그 다음 걸 트랜스미션하고, 그게 아니라 타임아웃이 되면 보냈던 거를 리트랜스미션하고. 클리어하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먼저 보낸 다음에 에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또는 타임아웃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보통 두 개가 비슷하죠. 그런데 에크가 오거나 타임아웃이 되거나 어떻게 돼요? 이게 라운드 트립 타임 정도 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것보다 당연히 길겠죠. 그 라운드 트립 타임이 제법 길어버리면 스탑 앤 웨이트에서는 스루풋이 딱 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세그먼트 크기가 일정하다고 하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너무 테크놀로지가 발전해도 이 알고리즘으로는 더 빠른 스루풋을 못 만들어낸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고백N이라는 방식을 만들어내죠. 고백N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랜스미션 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리트랜스미션 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둘 다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트랜스미션 할 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전에는 어때요? 내가 보낼 세그먼트 하나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딱 보내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파일이 이렇게 쫙 적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부터 트랜스미션 할 어느 스냅샷에는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어떤 특정한 길이로. 그다음에 그게 그때그때마다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 윈도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그먼트 하나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윈도우가 하나인 거죠. 윈도우 사이즈가 세그먼트 하나인데 이제는 윈도우 사이즈가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한 4쯤 됐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4개를 트랜스미션을 해요. 본래는 세그먼트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을 하거나 리트랜스미션을 하죠. 에크가 오면 그 다음 세그먼트를 보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윈도우 안에 있는 세그먼트들을 보내요. 윈도우 랭스가 어디 적혀 있고 다 보내요. 에크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다음에는 에크가 오면 그때마다 윈도우를 쉬프트를 하는 거죠. 윈도우를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내고 나서 에크가 처음 보낸 게 순서대로 땅땅땅땅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탁탁탁탁 에크가 도착하겠죠? 그럼 딱 도착하면 윈도우를 탁 미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날아갈 수 있죠. 맞습니까? 또 에크가 와요. 그럼 또 윈도우를 시프트하면 또 하나 새로운 세그먼트가 날아갈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타임아웃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쭉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항상 아직 에크 안 된 세그먼트가 그러니까 어크널리지가 안 된 세그먼트가 그 랭스 n만큼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하면 throughput이 n배 늘어나요. 그래서 stop n wait를 쓰지 않고 고백 n으로 하면 이제 throughput이 늘어나는 거예요. 트랜스미션을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타임아웃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백 n의 경우에. 타임아웃이 일어나면 자, 윈도우 다 보냈어요. 그런데 에크가 처음 게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처음 게 에크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윈도우를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네,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이 윈도우 안에 있는 거를 다시 다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타임아웃 implies retransmission이었잖아요. stop and wait에서. 그러니까 뭐 윈도우가 길이가 1이든 아니든 어쨌든 다시 보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윈도우 안에 있는 첫 번째 세그먼트만 타임아웃 됐고 나머지는 에크가 왔어요. 근데 나머지가 에크가 왔다는 것도 좀 애매하죠. 처음에 만들어진 이 고백n을 사용해서 modify한 TCP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TCP 여러분이 세그먼트 스트럭처에 보면 어때요? 내가 기대하는 다음번 세그먼트에 대해서 번호를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가 보내졌는데 세그먼트 1번이 에크가 안 왔어요. 근데 수신 측은 2, 3, 4를 받은 다음에 나는 1을 기대해, 1을 기대해, 1을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데 타임아웃이 일어나요. 첫 번째 게 안 오고. 그러면 그냥 간단한 나이브한 고백에는 1, 2, 3, 4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느낌상 어때요?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논리를 좀 더 복잡하게 하면 어때요? 아, 1번이 수신 안 되고 2, 3, 4는 다 수신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윈도우를 어떻게 보면 쪼개가지고 1번에다 하나 두고 그다음에 5, 6, 7에다 두고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디파이를 해요. 마디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셀렉티브 에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쨌거나 핵심은 뭐냐면 스탑 앤 웨이트로 트랜스미션, 리트랜스미션 하는 룰을 정해 놓으니까 너무 느리더라. 그래서 고백 n을 썼는데 그것도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더라. 나이브하게 적용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마디파이를 해서 결국은 트루풋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가 뭐였어요? 예, 그 다음 스토리가 컨제스천이었죠. 트루풋을 계속 높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커가 올 때마다 예를 들면은 에커가 자라? 윈도우를 늘리고 에커가 자라? 윈도우를 늘리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컨제스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컨제스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심플리파이된 상황에서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였죠? 요 밑에 있는 그 AIMD라고 축약어가 되어 있는 additive 어디였어요? 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 그래서 증가시킬 때는 선형적으로 증가시키고 감소시킬 때는 어때요? 2분의 1. 또 문제가 생겨요. 컨셉션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타임아웃이 있어요. 그럼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에 예를 들면 X와 Y 해서 두 개의 소스가 있어요. 걔가 어떤 링크를 쉐어링 하는데 커패서티가 C예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C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서 이게 X1, 이게 Y1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개의 소스가 어때요? 두 개의 센더가 X1, Y1이라는 레이트로 전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뭐 문제가 없어요. 컨제스천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리니어하게 증가시키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선을 그은 다음에 움직이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한번 증가시키는 양이 요 x 더하기 y는 c 이하다라는 여기를 벗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포인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곧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저 레이트로 계속 보내다 보면 컨제스천이 일어나겠죠. 컨제스천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예를 들면 패킷 로스가 생기겠죠. 그럼 타임아웃이 일어날 거고. 또는 어때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용어 중에서 두플리키트 에크라는 게 있었죠. 조금 전에도 봤지만 1, 2, 3, 4를 보냈는데 1번이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에크가 안 됐지만 2, 3, 4번 세그먼트가 도착하니까 데스티네이션이 어떻게 했어요? 예, 에크2, 에크1 이렇게 보내겠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을 기대하니까 맞죠? 에크1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첫 번째 세그먼트에 대해서 세 개의 두플리키트 X가 도착한 거예요. 다시 소스로.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타임아웃이 되거나 아직 여기서는 정확하진 않아요. 컨제스천이 일어나거나 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반으로 줄여요. 그러면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뭐예요? 요 포인트 x2, y2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x3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2고 y3는 2분의 1 y2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은 다음에 중점으로 3번을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또 그래서 지금 x 더하기 y는 c 이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리니어하게 인크리스 하겠죠. 기울기가 1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계속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네. 이 지점으로 수렴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점은 뭐냐면 x는 y이고 x 더하기 y는 c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냐면 샌더 두 개는 각자 자기가 컨제스천이 일어나나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조정을 했더니 굉장히 페어하게 이 링크 위드 커패서티 C를 이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해서 컨제스천 컨트롤을 해야겠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레이트를 컨트롤하는데 레이트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아까 봤던 고백 n에서 윈도우 사이즈 n을 조정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시 올라가서 우리 교과서와 뭐 사실 네트워크에 대해서 프로페셔널은 아닌 저는 사실 피지컬 레이어와 그 상위 레이어, 링크 레이어 정도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 위에 레이어 4를 뭐 알지는 못하죠, 제가.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그때 놀랍게도 우리 교과서의 저자들도 이 처음에 고백 n 할 때 n은 어떻게 보면 컨제스천과 상관이 없었죠. 그냥 내가 레이트를 조절하기 위한 트랜스밋 윈도우였죠. 트랜스미터에서. 이것과 소위 말하는 컨제스천 윈도우라는 것을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윈도우 하나로 그러니까 샌더가, 소스가 자기가 트랜스미션 할 때 쓰는 윈도우를 가지고 게이 사이즈를 조정해서 한 번에 트랜스미션 하는 속도도 조절하고 컨제스천 컨트롤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구글링을 하고 해봐도 다들 뭐라고 하냐면 컨제스천 윈도우라는 것은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TCP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이 트랜스미션 하는 녀석이 어쨌든 이 윈도우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트랜스미션 할 때 씀으로써 레이트도 조절할 수 있고 같은 윈도우인지 다른 윈도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컨제스천 윈도우라는 것 써서 컨제스천 컨트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 과목에서 알면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의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을 뭐 다른 데서 들었다든가 아니면 들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같은 말이네 또는 다른 말이네 이런 것을 다음 학기든 아니면 여러분 5년 후에든 알게 되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예, 그때 교수님이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디어 알아냈는데 이렇습니다. 예, 뭐 알려주세요. 예. 자,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fast retransmit, fast recovery는 뭐냐? 이 컨제스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AIMD라는 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를 어떻게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했지만 컨제스천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컨제스천이 일어나면 당장은 뭐죠? 두플리킷 에크들이 수신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타임아웃도 일어나겠죠. 처음에 우리가 조 그림 아까 위에 기울기가 1인 거랑 1인 것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여기로 갈 거다라고 지금은 대충 말을 했잖아요. 이거 할 때는 저거 우리가 줄일 때 디크리스 할 때 컨제스천이 일어났다는 건지 타임아웃이 일어났다는 건지 말은 없었죠. 근데 절반 줄이면 어쨌든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뭐 가장 업투데이트 돼 있는데 TCP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TCP의 기본은 뭐냐면 타임아웃이 일어나면 어쨌든 트랜스밋 할 때 그 윈도우 사이즈를 가장 작은 단위로 줄여요. 뭐 기본 단위니까 1이라고 합시다.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1로 줄이면 너무 줄였잖아요. 아까 여기선 반으로 줄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좀 빨리 일종의 램프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2배씩 막 늘려요.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네. 네. 다운로드가 느리죠. 네,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여기서 보면 여기 TO라고 돼 있는 표시가 하나, 여기 요것도 TO라고 했어요. TO 해서 3번 일어나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윈도우 사이즈인데 타임아웃 될 때마다 이게 높이가 1이에요. 지금. 네,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타임아웃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TCP 슬로우 스타트라는
스테이트로 들어가요. 근데 슬로우 스타트인 이유는 뭐냐면 1로 줄였기 때문에 슬로우 스타트고 사실 그 다음에 레이트를 늘리는 또는 윈도우 랭스를 늘리는 거는 익스포넨셜하게 늘려요. 그러니까 두 배, 두 배, 두 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쭉 늘어나죠. 여기도 쭉 늘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타임아웃이 일어나기 전에 윈도우 사이즈를 기억해 놨다가 그다음 내가 쭉 늘릴 때 그 타임아웃이 일어나기 전 윈도우의 2분의 1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뭐 별일 없으면 3 duplicate x가 도달한다든가 타임아웃이 되지 않으면 일단 그까지는 익스포넨셜하게 늘려요. 그 다음에 다시 AIMD로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요 높이의 절반에 딱 도달하잖아요. 여기서 딱 도달하고 나면 리니어하게 증가시키는 거. 근데 여기 3 duplicate x가 도달했어요. 타임아웃은 아니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 또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근데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게 기본인데 그렇게 하면 또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임아웃이 되거나 3 duplicate x가 있을 때 어쨌든 줄이잖아요. 1로 줄이든 반으로 줄이든 거의. 그때 예, 트랜스미션, 리트랜스미션을 마구마구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좀 해놨는데 fast retransmission인 무엇이냐? 원래 리트랜스미션은 뭐예요? 리트랜스미션은 스탑 앤 웨이트에서 리트랜스미션은 타임아웃이 돼야 보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리트랜스미션인데 타임아웃 되기 전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fast retransmission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fast retransmission은 타임아웃 안 됐는데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3 duplicate x는 타임아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리트랜스미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fast retransmission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fast recovery인데 이거는 타임아웃 되기 전에 리트랜스미션 하는 건 앞에 있었죠. 트랜스미션도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보내진 것도 막 보내는 거예요. 그 말했지만 아까 ARQ에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트랜스미션 하는 게 있고 리트랜스미션 하는 게 있는데 기본은 뭐예요? 트랜스미션하고 에크가 도달하면 또 트랜스미션하고 타임아웃이 되면 리트랜스미션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는 좀 느리고 답답하니까 계속 마디파이를 하면서 어떤 때는 타임아웃 안 됐는데도 리트랜스미션하고 타임아웃 안 됐는데도 심지어 트랜스미션도 하는 그런 방법들이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겠어요. 자, 그 정도면 뭐 클래리피케이션도 됐다고 생각되고요. 예, 리뷰도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챕터 9이에요. 그래서 챕터 9은 뭐 제목은 교과서 제목은 LTE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배울 것은 뭐냐면 학술 용어로 쓴다면 셀룰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개 있으니까 네트워크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보통신공학 개론을 배우면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히스토리 따로 배우고 그다음에 셀룰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따로 배울 텐데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교과서가 아니죠. 우리 교과서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셀룰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엄밀한 학술 용어라면 얘와 똑같은 거의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사실 학술적으로는 얘들이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술적으로 말하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반드시 셀룰라가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혼용해서 쓴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얘랑 같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얘를 잘 안 써요. 이 말을. 그냥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함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의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오피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MP 이렇게 써놓고 써놓은 사람들 있어요. 모바일 폰 이런 뜻인가 봐요. 예, 그래서 뭐 010 이렇게 시작하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바일 이렇게 써놓고 명함 쓰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명함을 받았을 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오피스, 그 다음에 밑에 셀 이렇게 해가지고 셀룰라의 줄임말이죠. 셀 해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동전화 번호를 써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셀룰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이동통신에서도 이런 뭐 LTE나 NR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셀룰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에요. 그래서 집합을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셀룰라 와이어리스 컴 네트워크. 요 안에 예를 들면 여기 뭐 2세대 GSM이라는 표준도 있고요. 예를 들면 2.5세대 CDMA 뭐 소문자로 참 오피셜하게 돼 있죠. 형표가 CDMA 그다음에 ONE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3세대 여러분 핸드폰에 아직도 되는 WCDMA 그다음에 3세대 CDMA 2000 그다음에 모자라네요. 크게 할까요? 여기가 4세대 LTE, 뭐 5세대 뉴 레디오 이런 표준들이 앞으로도 이제 6G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이런 이름들의 표준들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치우는 건 뭐냐면 아니 뭐 이 안에 하나 있을 텐데가 아니고요. 이 표준을 묘사하는 문서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4G LTE 관련된 여러 문서들이 있거든요. 3GPP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내놓은 문서가 있는데 그게 잔뜩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전부 뭐다? 학술적인 용어를 쓴다면 셀룰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표준들이에요. 아시겠죠? 셀룰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여기서 와이어리스는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초음파도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라디오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셀룰라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잘 안 써요. 예. 예, 저 같으면 라디오라고 하고 싶은데 라디오라고 할까요? 그냥 미친 척하고 라디오라고 합시다. 예, 그러니까 라디오 웨이브를 쓰는 거죠. AM, FM 라디오 하는 그게 아니라 라디오 웨이브를 쓰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이상하니까 하지 맙시다. 그냥 와이어리스라고 합시다. 예. 셀룰라 와이어리스. 하지만 이 말은 엄밀히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셀룰라가 붙어 있는 와이어리스 컴이 있고 셀룰라가 아닌 그냥 와이어리스 컴이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셀룰라가 중요한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셀룰라인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셀룰라가 아닌 와이어리스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보려면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 예전에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와이파이 할 때도 약간 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롱 디스턴스 장거리 통신 관련돼서 좀 해야 돼요. 장거리. 뭐 단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장거리 통신이든 단거리 통신이든 처음에는 넌 일렉트리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뭐 당연히 전기 시스템, 전자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죠.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스텐토 포닉 튜브, 스텐토는 일리아드에 나오는 한 사람이 50명의 목소리 크기를 낼 수 있는 어떤 히어로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요. 예, 뭐 아쿠스틱 웨이브를 내는 거죠. 크게. 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남산에 있는 우리 봉수대, 조선시대 봉수대의 5개의 화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굴뚝이고 그래서 연기수라고 했어요. 횃불봉이고 그래서 밤에는 요 안에 있는 요 창이 있잖아요. 그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는 횃불 개수를 가지고 하고 낮에는 연기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껐다 켰다 2개, 화두가 5개니까 2의 5승, 32개의 메시지가 가능하지만 그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5개의 메시지만 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를 올리면 평상시. 그렇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평상시에 왜 켜? 예를 들어서 정말 난리가 나서 이 봉수대를 지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불을 못 올리겠죠. 불이 안 켜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네트워크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얘가 연결이 돼 있나 알려고 패킷을 보내요. 마찬가지로 봉수대에서도 하나는 항상 켜놨던 거예요.
조선시대 군인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산 꼭대기에 나뭇가지 뭐 지푸라기 모아가지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1년 내내 365일. 그래서 뭐 하나면 평상시,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떻고, 넷이면 어떻고, 다섯이면 어떻다고 해서 32개까지 보낼 수 있지만 5개만 보냄으로써 에러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즉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구파발역에 있는 타일로 되어 있는 그 장식이죠. 여기가 선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호선 종점이었는데 구파발, 그렇죠. 예전에 뭐 파발 스테이션이 있었던 곳이었겠죠. 그래서 구파발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류가 전기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지도 만들고 별일을 다 했죠. 그래서 처음 나온 게 뭐냐면 텔레그램 또는 텔레그래프인데 이것이 아주 흥미로워요. 연도를 대충 보세요. 1837년. 사무엘 모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모스 신호라고 하죠. 뚜뚜뚜뚜뚜뚜 하는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키라고 해요. 피아노 건반도 키라고 하고요. 유선 전신에서 요 누르는 것도 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 키는 무선 전신에서도 그대로 써요. 이 기기를. 누르면 뚜뚜뚜뚜뚜 뭐 이렇게 되면서 그게 실려 나가고. 요 그림은 뭐냐면 텔레그래프 스테이션 돼 있고 제법 커요. 미국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느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가잖아요. 그러면 마을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히스토릭 빌딩스에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마을 지도에. 그런데 보통 가면 항상 이게 있어요. 텔레그래프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피스 같은 거 제법 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파발마 시스템에 있잖아요. 보면 말을 그러면 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한 연락병이 말 타고 막 30km 달려오면 자자자 됐고 그거 넘기면 하면은 거기 예를 들면 걔가 괜찮으면 걔가 다른 말을 타고 갈 거고 안 그러면 걔가 들고 왔던 편지를 거기 기다리고 있던 다른 병사가 새 말을 타고 가겠죠. 그런 스테이션 여기 있어야 되는 것처럼 텔레그래프 스테이션도 매우 중요했었고 그러면 텔레그래프 스테이션과 다음 텔레그래프 스테이션은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유선 전신 시대니까 어떤 전선이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전봇대라는 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전봇대, 전신주 뭐 이렇게 그냥 쓰지만 실제로 전보를 보내기 위해서 세운 폴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죠. 전신주라고 해도 유선 전신을 보내기 위해서 세운 기둥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봇대 전신주란 말 자체가 텔레그래프 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래프 폴이고 지금은 이제 텔레그램 그러면 요즘 애들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틸러티 폴이라고 많이 얘기한대요. 영어로.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유틸러티 폴에 처음에는 그러면 이 유틸러티 폴이 텔레그래프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을 연결하는데 그냥 쭉 박혀 있고 전선이 막 이렇게 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선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면서부터. 그래서 집집마다 잘 사는 집은 전화기가 몇 대 있느냐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전봇대 비슷한 폴인데 이번에는 전화선으로부터 나온 선이 몇 가닥 들어가느냐가 부의 상징이에요. 제가 캐나다의 토론토에 어디 한번 그 컨퍼런스에 갔다가 거기 또 이제 가면은 히스토릭 뭐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러면 갔더니 어떤 그 좀 박물관처럼 이렇게 개조되어 있는 어떤 사람의 유명한 빌딩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막 그 이 전화가 발명되었을 때 이 집에 전화기가 4대 있었다. 이러면서 그 전화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1876년에 그러니까 1800년대죠, 전부. 이제 전화도 발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어때요? 전봇대에 또는 유틸러티 폴에 선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죠, 지금 보면. 네. 1865년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가 나오기 전이죠. 그렇죠? 전화는 여기 76년이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죠.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 뭐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든가 앙페르의 법칙, 뭐 페러데이 법칙 이런 걸 묶어서 어떻게 했어요? 변이전류항도 집어넣고 해서 드디어 전자기하학의 이 공식들을 집대성을 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전자기하학에서 배우는 거는 요것들이겠지만 실제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맥스웰의 4 이퀘이션 말고도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죠. 뭐였죠? 로렌츠 포스에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뭐였어요?
쟤는 force A가 안 나오잖아요. 맥스웰 4 이퀘이션은 그냥 B, E, 뭐 H 뭐 이런 필드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장, 자기장, 힘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뉴턴 역학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뭐 모터라든가 전기 모터, 요즘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전기 모터 이런 거 하려면 뭐 토크도 발생해야 되고 결국 힘과 역학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걸 연결하는 게 뭐예요? 예, 전기장과 연결을 하고 자기장과도 연결하는 식이 로렌츠 포스에 관한 식이죠. 로렌츠 로죠. 그래서 그것과 맥스웰 이퀘이션 배우고 나면 어때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나온 흥미로운 게 뭐였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맥스웰이 그냥 이퀘이션 4개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의 역학에서 잘 알려져 있는 파동이라면 파동 현상이 만족돼야 될 미분 방정식을 얘들이 만족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 유도하면서 멀리 멀리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말하고 또 그 속도까지 그 유전율과 투자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당시 알려져 있던 광속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전자기파가 빛이 아닌 다른 전자기파가 또 존재할 거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잠깐, 근데 어떻게 만들지? 빛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 장치를 이용해서 만들면 좋겠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패러데이나 이런 사람들이 순회 강연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실험 장치 가지고 볼타 전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납축전기 이런 거 가지고 막 실험해줘요. 강연 막 사람들 모아놓고 뭔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뭘 만들고 싶었겠어요? 무선 전신 장치를 만들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자 이제 1887년에 하인리 헐스가 요런 실험 장치, 여기 스파크 갭이 있어요. 얘는 커패시터 코일이라고 보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공진 장치고 얘는 멀리 있는 그냥 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여기도 스파크가 번쩍하고 여기도 스파크가 번쩍해요. 제가 말했지만 과천과학관이나 아니면 대구 국립과학관에 가면 모형도 있고 돌리면 불꽃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한번 꼭 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유명하던 러더포드 또한 그렇죠? 뭐 무슨 전자야 이러면서 무선 전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선 전신을 가능하게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그 중에 이탈리아의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무학은 아니고요. 이탈리아의 청년이었던 마르코니가 엄청난 어드밴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교훈 중에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잘 안 돼가지고 펀드 레이즈를 잘 해야 되는데 안 돼서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에 해당하는 영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금융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도 받고 자기도 프로그레스를 막 만들어내니까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은 러더포드가 어때요? 논문 몇 편 쓰고는 훌륭한 논문이래요. 저는 모르지만 안 읽어봐서 논문 몇 편 쓰고는 됐네. 마르코니 때문에 안 되겠어. 제가 대장이고 나는 역시 하던 일을 해야겠어 하고 돌아가서 원자핵을 발견해서 190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고 마르코니는 다음 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자꾸 마르코니는 물리학자고 마치 교수를 하다가 어느 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걸로 사업을 해야겠어요. 성공한 무슨 포항공대 공과 쪽 교수들이 지향해야 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학부만 마치고 열심히 뚝딱뚝딱 하다가 그렇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무선 전신을 만들었어요. 무선 전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음성도 싣는 게 나오죠. 그래서 레지날드 페센덴이라는 사람이 음성도 실어요. 음성도. 예.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타이타닉 있죠? 디카프리오 나오고 뭐 이렇게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배에 무선 전신 텔레그래프 장치가 실려 있어서 거기서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SOS 보내고 하던 게 그때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영화에 따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 같지만 그런 얼어붙는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그 응급 신호를 재빨리 들은 인근의 배들이 쫙 모여들어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많이 구해낸 아주 성공적인 구조 활동이었어요.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전화로 가는 그러니까 유선 전화로 갔던 어떤 히스토리와 무선 전신까지 히스토리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겼겠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 전화망이 계속 보급됐죠. 예.
지금은 여러분이 이 셀룰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 너무 익숙해 있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하더라도 유선 전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 있느냐? 걔는 소위 말하는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 있어요.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서킷 스위칭으로 돼 있었거든요. 옛날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집집마다 전화선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중간 연결되고 해서 결국은 전화국까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정전이 되더라도 그 벽에 있는 전화선 나오는 그 뭐 콘센트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커넥터에는 직류 전류가 나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거를 따가지고 집에서 실험하는 꼬마들과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화국에서 어느 날 찾아와요. 그 경고장 날리면서 그걸 도전 해서 훔칠 도 그래서 전기 훔치기라고 해요. 물론 도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전신주에서 심지어 예전에 변압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훔치다가 사망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예. 그런데 전화선은 직류가 들어왔어요. 직류가. 그걸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빼가지고 뭐 모터도 돌려보고 뭐 이러는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전화는 유선 전화, 집 전화라고 불리는 것은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이라는 걸로 네트워크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오퍼레이터가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계식 교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자공학이 발달하면서 전자식 교환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G7 프로젝트 뭐 이런 거를 80년대 했거든요. 미래로 가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개발해서 선진국에 진입하자고 하면서 G7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전자 교환기, 그러니까 풀이에요. 앞에 전은 모든 것이 전자식으로 돼 있는 교환기를 만들자. 그래서 수출도 하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애트리의 기술자들,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 뭐 전신이겠죠. KT였을 수도 있고, 캐트리였을 수도 있고, 그런 데다가 국가에서 드라이브를 하니까 각 회사들 있잖아요. 에이스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 전전자 교환기를 발명해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드디어 우리도 이제 수출하는구나. 그래서 당시에는 전화국이 있으면 지하에 기계식 교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저걱저걱 해요. 정말 스위치가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고 하면서 이렇게 붙이거든요. 전화 걸면은 스위치가 전화국에 있는 스위치가 돌면서 붙여요, 정말. 네. 그러던 것이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여러분 나이 때 뭐 드디어 우리나라가 전전자 교환기를 수출했다. 물론 이제 좀 제3세계이긴 했어요. 그런데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교환기가 있었고요. 참고로 포항공대도 8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때 PBX라는 시스템을 달았어요. 그래서 Public Branch Exchange. 그래서 전화를 걸면 어때요? 전에 말했지만 예를 들면 대표 전화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안에 교환수가 있고 심지어 사람이 교환수가 있기도 하고 그 교환기를 오퍼레이션하는 직원이 있기도 했어요. 예.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모 학과에 계시는 그 직원분이 이 PBX를 운영하기 위해서 포항공대에 입사하셨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안 하시죠, 당연히. 이게 완전히 이제 사람이 거의 메인테인 안 해도 될 정도로 발전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요게 지난번에도 보여준 그림인데 여기 PSTN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캐비넷처럼 해놨지만 여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전화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무선으로 전화를 걸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에어포스 원 타고 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아니면 내가 백악관에서 뭐 어떤 포트 데이비스인가요? 뭐 대통령 휴양지 가면서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PSTN이라는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또는 뭐 어떤 보안 네트워크에. 그걸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냐면 이 지역이 커버하고 싶은 곳이었으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다가 가운데다가 굉장히 큰 신호를 내는 타워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여기랑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굉장히 큰 신호를 내고 얘도 굉장히 큰 신호를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전체 에리어니까 굉장히 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다 싣고 다녔어요. 자동차는 발전기, 제너레이터가 있으니까 큰 전류를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한 명 연결하는데 예를 들면 20kHz 밴드위스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에리어, 이 커버리지 내에서 한 사람이 20kHz를 사용해야 되겠죠. 주파수 대역에서. 자,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따닥따닥 옆으로 붙일 수 있다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어요. 이게 서울이고 1000명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갑자기 1000배 되고 나면 20MHz가 되죠. 20MHz 하면 여러분은 감이 안 오겠지만 LTE 있잖아요. 4G LTE가 처음에 시작할 때 대역폭이 20MHz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20MHz 주고 2000명 쓰라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지금. 죄송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서울 시민 예를 들면 1000만 명 중에 2000명만 오늘부터 셀룰라 이동통신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정권이 붕괴하겠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잘 보세요. 셀룰라 아니에요. 넌 셀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넌 셀룰라예요. 이건 셀룰라고. 넌 셀룰라일 때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밴드위스가 금방 그냥 다 채워지는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구독자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 가입자죠. 그렇죠? 가입자 수가 예를 들면 1000명만 돼도 20kg짜리 뭐 예를 들면 채널을 할당하면 그냥 20메가예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이디오 웨이브는 멀리 퍼져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멀리 퍼져나가니까 여기를 누가 쓰고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나 쓸 수 있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가입자는 막 대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카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넌셀룰라죠.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예를 들면 벤츠 이 2m 정도 되는 안테나가 달려 있어요. 뒤에 트렁크에. 그 쫙 서울 시내 가잖아요. 뭐 부산 시내들. 그러면 교통경찰이 그냥 경례를 해요. 왜? 뭐 틀림없이 장관이나 뭐 그렇잖아요. 뭐 권력자나 뭐 이런 사람이니까. 심지어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우스운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는 그때도 카센터가 있었는데 동네에 카센터에 가면 여러 액세서리들을 파는데 이 안테나만 팔았어요. 안테나처럼 생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차가 벤츠긴 벤츠인데 제가 이 가입할 정도로 권력은 없어요. 뭐 줄도 섰더니 귀하는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4만 번째입니다. 그럼 몇 명 쓸 수 있는데 2000명요. 이러면 내 앞에 있는 뭐 4만 명이 다 가입했다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차례가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으스대고 싶어요. 전화는 안 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카센터에서 안테나만 사서 내 벤츠 차 뒤에 파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면 갑자기 나는 전화가 안 돼도 교통경찰들이 경례를 붙이고 내가 좀 과속해도 안 잡고 이런 황당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자원이 부족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자원, 리소스라는 말인데요. 어떤 자원이 부족해서 scarce해서 이런 초자 맞죠? 어떤 자원이 부족해서 이런 거예요? 예, 채널 또는 밴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파수라는 대역이라는 것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대역 말고 더 높은 대역, 더 높은.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낮은 대역 쓰는데도 자동차에다가 시스템을 실어야 될 정도로 전자전기공학이 발전이 안 돼 있었어요. 조그만 트랜지스터 고출력을 내는 이런 거 없었어요. 논리 회로를 조그맣게 해서 이런 거 없었어요. 시스템 하나 만들려면 캐비넷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시대였는데 뭐 주파수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위대한 발명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소련이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라는 러시아의 에크로님이래요. 예. 근데 이런 이론을 만들기도 했어요. 위대한 발명들의 히스토리를 연구해요. 어떤 게 핵심이냐? 그런데 이 핵심들 중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아주 기억하는 게 산술 연산이랑 비슷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정말 1 더하기 1 하라는 뜻이 아니라 위대한 발명들은 뭔가 기존에 있는 것을 더해서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뭔가 빼버리는데도 작동하게 만들어요. 또는 뭐를 여러 개로 쪼개요. 여러 개를 써요. 곱하기로. 예를 들면 파이프가 하나 있는데 여러 개를 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휴게실에 딱 갔더니 학생 휴게실, 그 왜 커피 빨대 있죠? 조그만 거.
그거는 있는데 그걸 딱 꽂아서 줬는데 그걸로 빨면 잘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극단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걸 여러 개를 한 번에 꽂고 쭉 빨면 굵은 파이프처럼 올라오죠. 그게 여러 개를 쓰는 거죠. 또 다른 건 뭡니까? 쪼개는 거죠.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꼭대기까지 땅에서 빨아들인 물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큰 나무니까 이만한 파이프로 끌어올리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근데 놀랍게도 나무란 녀석은 어떻게 지냈어요? 이거를 이만한 걸로 빨아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 개로 쪼개죠. 쪼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소위 말하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중력을 이기고 물이 올라갈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위대한 발명들은 자연이 한 발명이든 인간이 한 발명이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랑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물론 트리즈는 저것보다 훨씬 복잡한데 다 까먹었고 저는 조금만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요걸 해요. 쪼개는 걸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커버가 될 에리어를 커버리지를 여러 개로 쪼개고 각각을 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세포들로 돼 있잖아요. 조그맣게 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논문들을 보면 일부 이제 통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나노셀, 피코셀 이런 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셀을 점점 더 작게 하자는 거예요. 점점 더 작게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일단 적당히 7개로 쪼갠 요 그림으로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전에는 타워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큰 파워를 내고 차에다 싣고 다녀야 됐어요. 제너레이터가 있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그만 셀로 쪼갠 다음에 물론 다른 거를 요 부족한 프리퀀시라는 리소스를 못 만들어내니까 다른 걸 써요. 다른 리소스를 어번던트 리소스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scarce의 반대말이 abundant예요. 이게 scarce고 abundant예요. abundant는 뭐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위대한 발명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부족한 자원을 다른 어번던트한 충분히 많은 자원 또는 저가의 자원을 가지고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점점 전자전기 기술은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놓을 장비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주파수 대역은 못 만들어내니까 얘를 조그만 커버리지 할 정도로 한 다음에 7개의 타워나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남산에 하나 있던 거를 이제는 강남구에도 하나 하고 서초구에도 하나 하고 마포구에도 하나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얘가 내던 만큼의 고출력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저출력을 내요. 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로 30kW로 내면 다 커버가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7분의 1, 8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파의 강도가 약해지니까 요 정도 밖에 신호가 강하게 안 가겠죠. 근데 좋은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여기서 제가 말했지만 1000명이 썼다고 해보세요. 1000명. 그런데 이제 요 안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20MHz를 가지고 1000명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20MHz를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신호가 약해지니까 또 1000명, 여기 있는 1000명한테 또 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물론 이 그림에서는 이게 아니고 요 옆에 있는 에리어예요. 옆에 보면 또 이제 이게 세븐셀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기 위치하는 지금 여기가 여기 위치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쓰는 거예요. 20MHz. 그럼 여기 1000명이 되죠. 맞습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20메가라는 것이 할당돼 있으면 그거를 7개로 쪼개요. 7개로 쪼갠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7분의 1000명이 활동하고 7분의 1000명, 7분의 1000명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체가 1000명이죠. 들어와서 요 인근 되는 데서 또 1000명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프리퀀시를 다시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훨씬 더 크겠죠. 어쨌거나 하는 게 뭐냐면 아이디어가 조그만 셀로 쪼개고 거기에 각각 파워를 놓고 출력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출력을 줄이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가 됐죠? 차에다 싣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발전기가 없어도 되잖아요. 내가 발전기를 끌고 다니면서 전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빌리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발명이네. 그래서 넌셀룰라 이동통신, 무선통신에서 셀룰라 이동통신으로 되면서 가입자 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LTE나 5G, NR의 주파수가 있을 거라고요. 어디 대역이. 지금 서울에도 똑같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 뭐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전쯤에 엄청나게 출력이 강한 걸 하나 한 다음에 전국을 커버하려고 해보세요. 정말 1000명밖에 못 쓸 수도 있어요. 그 대역을.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개의 기지국을 달아야 되지만 예를 들면 가입자한테서 받은 그 서브스크립션 피로 기지국을 30만 개, 50만 개 하는 게 더 남는 장사라면 이동통신 회사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셀룰라 컨셉이 이동통신의 대중화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발명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위대한 발명은 어떻다고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여러 개를 하거나 있는 걸 쪼개거나 하는 간단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함으로써 핵심은 뭔가 현재의 문제점, 스케일스한 리소스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가격이 싸거나 너무너무 많은 리소스가 있어요. 어번던트 리소스가 있죠. 그걸로 스케어스 리소스를 바꾸려고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이 뭐 다른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평생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부족한 자원이 있잖아요. 그럼 어번던트한 리소스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우자도 전문적인 어떤 코스를 밟고 있어서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예를 들면 한 명이 전업 남편이거나 전업 아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은 자라요. 애가 갑자기 아파요. 어떡하죠? 아침에 나는 회의 잡혀 있고 예를 들면 나도 그렇고 아내도 회의가 잡혀 있고 중요한 아니면 거꾸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애는 아픈데. 근데 놀랍게도 요즘은 당근마켓에다가 올릴 수 있죠. 심지어 우리의 병원에 주실 분 하면은 심지어 그런 것도 가능하대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어때요? 내가 가진 현금으로 그 정도 현금은 어번던트 리소스가 된 거예요. 시간은 스케어스 리소스고 바꿔치기 할 수 있죠. 네. 항상 그런 거예요. 문제 해결은 스케어스 리소스는 못 만들어내니까 어번던트한 리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면 그게 진보가 되는 거예요. 공유 자동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 대씩, 그럼 당장 주차장부터 없을 거예요, 여기. 예.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어지러워도 공유 스쿠터 회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 이렇게 하면 좀 주차난이 해결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나 심지어 교수가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면 주차난이 아무래도 완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 여기 우리가 만들어줄게. 사용료 안 받고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용료 좀 받으면 좋겠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셀룰라 컨셉이라는 거였고요. 요거는 소위 말하는 7셀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밴드를 7개 패턴으로 계속 쪼개요. 전국을 커버하는 거예요. 지금 요것만 있지만 전국이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 그냥 대충 생각해서 7셀 패턴이면 나한테 할당된 예를 들어서 20MHz를 7개로 쪼갠 다음에 여기서 쭉 7분에 1000명씩 쓰고 예를 들면 여기서 또 7분에 1000명씩 쓰고 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죠. 물론 어떤 때는 저게 7셀 패턴이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패턴으로 하기도 하고 더 작게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라디오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를 쓰면 이게 모든 셀에서 전체 밴드를 쓸 수 있게 돼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프리퀀시 리유스 팩터가 7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럼 패턴이 크면 클수록 전체 밴드를 더 잘게 쪼개야 되니까 유저 수는 줄어들겠죠. 그런데 프리퀀시 리유스 팩터가 1이라는 얘기는 모든 셀에서 전체 밴드를 다 쓴다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CDMA의 성공 요인이에요. CDMA라는 기술이 2.5세대부터 나와서 3세대까지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됐는데 그 당시에 2세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여기 보면 산도 있고 빌딩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육각형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죠. 셀 플래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파수를 할당해 놓으면 그 인터페런스가 어디까지 오는지를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보니까 뭐 뭔가 멀리까지 와요. 그러면 그 밴드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 채널을.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데 어느 날 갑자기 퀄컴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어떤 표준이 있어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퀀시 리유스 팩터가 1이에요. 그냥 기지국 갖다 꽂으시면 그냥 쓰시면 돼요. 어? 처음에는 안 믿어지죠. 그랬는데 그게 성공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홍콩 이런 데서 이제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CDMA가. 그러고 나서 그 퀄컴의 코파운더였던 그 USC죠. UCLA였나요? 교수였던 그 앤드루 비터비라는 교수님이 그 커뮤니케이션 소사이어티 IEEE 커뮤니케이션 소사이어티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안 믿었는데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전부 CDMA 신봉자로 개종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아주 엽기적인 말을 기조연설할 때 해요. I have succeeded in converting 뭐 이러면서 참고로 이 convert가 그냥 변환하다 이런 뜻이지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개종시켰다. 성공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뭐 A라는 가수를 믿었는데 둘이 맨날 안 좋은데 B 가수로 바꿨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CDMA가 붐을 이뤘어요. 셀 플래닝을 할 필요가 없고 프리퀀시 유스 팩터가 1이 맥시멈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멀티 안테나 이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도달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였죠. 그래서 CDMA 나오면서 사람들이 확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렇게 만들면 끝이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가 각각 기지국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베이스 스테이션들이 여기 타워에 뭐 타워라고 봐도 되고 이제 조그만 안테나 그룹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 장치들이 붙어 있잖아요. 얘들은 그러면 자, 내가 여기서 여기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는 신호가 PSTN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선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기지국에 가서 붙는다고 하는데 어태치 또는 어소시에이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데이터나 이런 거는 와이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PSTN에 연결하는 와이어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걸 코어 네트워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셀룰라 지금 이동통신 네트워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동차 또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지국에 있는 장비예요. 안테나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선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전화가 어때요? 예.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무선 기기고 이게 유선망으로 가요. 코어 네트워크. 그래서 여기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무선 구간. 여기는 코어 네트워크인데 그냥 유선 구간 이렇게 보면 돼요. 유선 구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부산에서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 포항에서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 용인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연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와이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용인에 계신 우리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기지국까지 가고 거기서 우리 부모님 핸드폰을 울려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전에는 PSTN에 바로 연결하면 됐어요. 이미 존재하는 뭐예요? 이게 유선 전화 네트워크이죠. 유선 전화 네트워크.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셀룰라 폰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나의 보이스를 그렇잖아요. PSTN에 연결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간단했죠. 와이어리스 구간이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와이어드 구간은 어때요? 기존에 어쨌든 PSTN에 연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트래픽이 처음에 보이스 트래픽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네. 데이터만 쓰는 사람들, 그 천지인 뭐 이런 걸로. 그러면서 점점 더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Third Generation Wireless Wideband CDMA, WCDMA 시대에 갑자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출현했어요. 물론 아이디어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스마트폰은 뭐죠? 뭐 더하기 뭐예요? 스마트폰은 뭐 더하기 뭐예요? 컴퓨터 더하기 셀룰라 폰이죠. 갑자기 셀룰라 폰이 컴퓨터가 됐어요.
그런데 물론 그 스티브 잡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신봉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터치 스크린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터치 스크린 자체가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 핵심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데 걔가 셀룰라 폰과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이 컴퓨터가, 우리 그전에 뭐예요? 더 인터넷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어제까지. 그게 이서넷, 와이파이도 아니고 그냥 셀룰라 이동통신망이 이제 어때요? 내가 보내고 받고 싶어 하는 데이터를 더 인터넷에 연결해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어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다 새로 설계합니까? 코어 네트워크에 들어갈, 자, 우리 4세대 어떤 셀룰라 표준이에요. 코어 네트워크는 이런 기계를 새로 만들어요? 표준을 처음부터 다 만들어요? 아니죠. 있는 걸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4G LTE부터 데이터 트래픽이 도미넌트해지면서 여기 All IP.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프로토콜들이 있잖아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더 인터넷을 위한. 그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코어 네트워크를, 기존에 보면 뭐 시스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망을 만들어 놨잖아요. 레이어 3 스위치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라우터들을. 그럼 걔를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P 네트워크로 바뀌기 시작해요. 3G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3G까지는 코어 네트워크가 All IP 네트워크가 아니었는데 바뀐 거예요. 5G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셀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컴퓨터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SKT가 처음에 5G 광고를 할 때 그 손흥민을 등장시켜서, 손흥민은 영국에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소년이 손흥민한테 축구를 배우는데 거기 5G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렇게 뻥 차면 손흥민이 이렇게 뭐 가르쳐 주는 것처럼 뭘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5G 세상일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광고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SKT는 네트워크를 국내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네트워크를. 코어 네트워크를, SKT가 만든 코어 네트워크도 국내에 있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흥민은 영국에 있다고 합시다. 지금 어디 있어요? 여전히 영국인가요? 그러면 손흥민이 가입한 뭐 예를 들면 영국에 뭐 브리티시 텔레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브리티시 텔레콤의 코어 네트워크가 있겠죠. 5G. 근데 SKT는 어때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고 코어 네트워크가 스페셜한 그 어떤 그런 로우 레이턴시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돼요? 중간에는 인터넷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터넷은 뭐예요? 초청이 되겠지만 베스트 에포트.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할게요. 라우터에서 중간에 컨제스천 돼서 로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에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5G에서 이제 데이터 플레인에서의 레이텐시라고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그 이동통신 사업자가 가진 네트워크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안에서 아무리 빨리 처리해도 그 패킷이, IP 패킷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아무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사실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와이파이도 무선이죠. 라디오 웨이브를 사용하는. 셀룰라 이동통신도 라디오 웨이브를 사용하는 무선인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LG동에서 와이파이 와이파이 연결할 때 아무리 날고 뛰어도 밖에 나갔을 때와 극단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시속 108km로 달리지 않잖아요. LG동 안에서.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모빌러티의 정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KTX를 타요. 뭐 2, 300km로 막 달리죠. 그냥 자동차를 타요. 고속도로를 달려요. 뭐 100km, 150은 아니겠지만 한 120km 막 달려요. 이동성이 굉장히 다른데 이동성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그림이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림보다는 이게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막 건너뛸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이에요. 전화국 할 때 스테이션인 것처럼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이에요.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자로. 기지국이 여기 산에 있다고 합시다. 이게 셀룰라 망인데 여기 도로가 있고 열심히 여러분이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파를 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마치 화살이 있는 것처럼 이거 레이라고 하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파동이 퍼져나가는데 그 파면에 수직인 선을 대충 몇 개, 사실 무한 개 그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개만 남겨놓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뭐냐면 레이 베이스트, 뭐 레이 트레이싱 이렇게 하는데 레이 베이스트 프로포게이션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니까. 마치 거울들이 있어서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쏜 게 바로 쭉 오는 경로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산에 맞고 오는 경로도 있고, 이 집에 맞고 거꾸로 오는 경로도 있고, 이쪽에 맞고 오는 경로도 있고, 두 번 맞고 오는 경로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죠.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랜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이걸 랜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땅에 붙어 있는 이동통신, 지상 이동통신. 지금은 토레스트리얼 네트워크라고 해요. 지금은 많이들 토레스트리얼 네트워크라는 쓰는데 옛날에는 랜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멀티패스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멀티플 패스스 경로 또는 간단히 멀티패스라고 해요. 패스가 여러 개예요. 일반적으로. 셀룰라 이동통신망에서는.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와이파이랑은 달리 물론 여기서도 와이파이도 멀티패스예요. 근데 모빌러티가 떨어지죠. 와이파이는. 하이 모빌러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이 모빌러티. 근데 모빌러티가 높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간단히는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도플러 프리퀀시 쉬프트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뭐 그러면 주파수가 달라지니까 보정하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패스가 여러 개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요것만 봅시다. 지금은 보면 고등학교 물리책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줄넘기줄 이렇게 출렁출렁하면 저기 묶어놓은데 맞고 오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동일한 주파수죠, 지금은. 근데 맞고 오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찰자가. 그럼 걔는 여기서 오는 웨이브와 맞고 오는 웨이브, 두 개의 웨이브가 들어오죠. 나에게는 소스로부터 두 개의 패스가 있는 거예요. 멀티플 패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간섭이 일어나죠. 그런데 간섭이 일어났는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게 크기가 똑같다고 합시다, 편의상. 보통 맞고 오는 게 작아지지만 그러면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뜻하는 게 뭐예요? 여기 하필이면 딱 있으면 정확하게 캔슬이 되죠. 여기 있으면 정말 안 들려요.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게 주파수가 예를 들면 뭐 60Hz라고 합시다. 그러면 음성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뚜 하는 소리가 나죠.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뚜 하는 소리가 나는데 자, 여기 서 있으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여기 있으면 크게 들리죠. 자, 지금까지는 그냥 멀티패스인데 이제 모빌러티를 도입해봐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쫙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뚜 하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캐리어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변화시켜서 정보를 싣잖아요. 그런데 나의 모빌러티 때문에 앰플리튜드가 달라져요. 그러면 정보가 훼손되겠죠. 이게 이동통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은 하이 모빌러티, 하이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에 비해서 하이어 모빌러티와 멀티패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여기서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수신 파워인데 시간에 따라서 0.2초, 4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크기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0dB에서 마이너스 35dB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10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과 몇 초 사이. 그러니까 정보가 막 깨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동통신에서 생기는데 아니 여러분 알다시피 가만히 있을 때 잘 들리고 KTX 타고 가도 잘 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셀룰라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리유스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두 가지 멀티패스, 그 다음에 모빌러티.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면 이 챕터 9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